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16 대책, 반향이 큰가 봅니다. 유튜브며 매체며 아직 후속 조치가 대출에 관련돼서 계속 조금씩 보완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행도 되기 전에 보완을 한단 말은 좋은 얘기겠죠. 그런데 급조됐다 또는 각 파트별로 머리 좋은 분들이 가장 옥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상위라 생각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만든 종합대책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오르면 또 대책이 나온다니까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 시장을 얼마나 더 누르면 정책 위반자나 정부에서는 흡족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흐름, 방향성, 여러분들 짐작한 거랑 우리 곽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랑 저랑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의견과 부합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12.16 대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찾아보니까 진짜 백인백색의 전망을 다 하는 전문가들 거도 많고, 방향성이랄까 저희랑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곽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12.16 대책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뀔까? 평준화라고들 얘기했던 그 부분에 궤를 같이 하는 얘기인가요? 종합적으로는 그런 얘기고요. 예, 예. 이제 대책의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또 종부세 강화시켰고, 양도세는 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예, 예. 또 그 한시적 양도세율 인하가 있었고요. 예, 예. 그 외에도 청약도 앞으로 좀 더 까다롭게 받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17차례 대책이 나왔는데, 대책들의 공통점이 이제 주택 수요를 누르는 대책이었거든요. 수요 억제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취득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보유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플러스 양도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대책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세 분야에서 이제 누르다 보니까 사실은 양도를 어렵게 하는 부분은 사실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 공급 억제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건이 나올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예. 그리고 아무래도 양도세율이 보유세나 취득에 비해서는 훨씬 무겁다 보니까 예, 예. 이 고가 주택이나 또는 가격이 많이 상승한 강남권 아파트 이런 것들이, 또 재건축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예. 불러왔거든요. 이번 대책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대출 규제를 강화했으니까 당연히 취득은 더 어려워졌어요. 예. 또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4%까지 올렸으니까 예. 그 취득은 어려워졌죠. 또 보유 부담도 커졌어요. 종부세 세율을 높였거든요. 예. 양도세에 있어서는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 이제 한시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빼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세율로. 시장 판도 변화를 앞으로 몰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시적이라는 거죠. 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한시적으로나마 물량이. 매물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내년 중반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대출 규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예, 예. 15억 초과는 전혀 가격이 떨어지고 9억 이하는 또 가격이 올라서 오르고. 9억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종합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유 부담이나 취득 부담을 다 높여놨기 때문에 예, 예. 그 고가 주택에만 프레스가 가해진 거는 아니에요. 또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게 꼭 고가 주택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분이 어떤 걸 내놓을 줄 모르니까 그 고가와 저가를 갖고 있으면은 저가를 내놓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가를 내놓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워낙 뭐 대출 규제가 편파적으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초고가 아파트는 아무래도 낙폭이 좀 클 것 같고요. 다만 그 낙폭이라는 게 한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실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하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호가를 떨어뜨려도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호가는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호가의 한계는 아마도 양도세, 가산세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이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시가로 환산해 보면은 향후에 집값이 뭐 20% 뛴다 하더라도 예. 차라리 지금 파는 게 낫다는 그렇죠.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시가에 비해서 한 20% 정도까지 그 호가를 떨어뜨리는 물건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올수록 더 이제 거래를 안 하게 되는 그렇죠. 더 떨어질까 봐 거래를 안 하는 결과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뭐 서울이든 또는 외곽 지역이든 이번 대책의 여파 때문에 저가 매물들도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예, 예. 예. 뭐 이번 기회에 털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대책을 해놓으니까 거래는 많이 축소가 되지만은 매매를 피해서 전세 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폭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가 오르고 있으니까 예.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15억 초과는 거의 거래 실종으로 봐야 될 거고 또 9억 이하에서는 뭐 한 1, 2월 정도에는 매물이 좀 나오다가 다시 전세가 뛰면서 반전되리라고 봐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저가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구간은 그 중간 정도가 되겠죠. 예. 어느 정도는 하락 압력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회복되는 그런 정도로 내년 상반기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매물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매수자들의 행동 패턴이 약간씩 내년 상반기에는 바뀐다는 거고 다만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만 지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원위치라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다시 그럼 6개월이네요. 결국 6개월짜리 대책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예. 이제 주택 시장 안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고가 주택의 상승 압력이 컸다면은 예, 예. 이번 12, 16 대책의 여파로 인해서 이번에는 저가 주택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 바람의 기류가 바뀌는 계기가 된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전부터 누누이 계속 얘기하셨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책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거는 대형 평형. 대형 평형은 당분간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세를 보일 수 있죠. 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형 평형일수록 대출 규제가 더 강할 테니까. 아. 근데 수도권에 중저가에 포함되는 저가에 포함되는 대형들은 괜찮지 않나요? 그거는 또 특수한 수요층이 있을 수는 있죠. 이제 고가 주택을 이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니까 예. 그걸 판 분들이 이제 중대형으로 일부 갈 수는 있는데 그 트렌드는 다른 것들하고 또 희석이 돼요. 그렇죠. 그 중대형이 아무래도 그 매매가 상승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약간 억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보다는
비주택 부문의 영향이 이번에 좀 클 것 같아요. 아, 어떤, 종부세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들이 좀 억제될 거로 봐요. 뭐 예컨대 이제 요번에 종부세나 그 양도세 부담을 피해서 한시법 때문에 주택을 판 분들은 예. 이제는 주택에 되도록 거주하지 않으려고 들 거예요. 아, 주택 보유를 회피할 거죠. 우리 뭐 창문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창문에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창문을 이제 다 창문을 문- 다 없애버리는 예. 그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거는 이제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예, 예.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 그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예.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가 아, 예. 또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원래는 뭐 업무시설이거나 숙박시설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주거용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음,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의 변형이나 왜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 전혀 각광을 받지 못하던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것들, 중대형들 이런 것들의 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요. 예, 예. 생활용 숙박시설도 이제 조금씩 규모가 더 커질 거예요. 실거주가 가능한 쪽으로. 생활용 숙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숙박인데 숙박이 주거 형태로 바뀌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은 지식산업센터도 아마 주거용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지산에는 원래 그 기숙사가 용으로 공동체 공급이 되잖아요. 지산에는. 예. 그런데 그거 말고요. 지산 자체 거주를 하는 아, 공장을 얻어놓고, 그러니까 예. 공장 형태로 지산을 분양받아서 거주를 한다는 얘기시죠? 예, 거주하는 아. 그런 형태의 변형들이 나타날 거고요. 또 이번 대책이 아파트에 주로 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그 좀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았던 좀 아파트에 비해서 저가라고 할 수 있는 다세대 이런 것들이 또 내년 봄부터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이번 대책이 아무래도 거주 요건을 강화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또 핵심 지역의 전세가가 많이 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전세가가 뛴다는 얘기는 외곽으로 수요층이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외곽 지역의 전세가를 또 올리게 되고 또 요번에 보면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 보유 기간이 크게 줄었어요. 네. 이제 1년으로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이제 조정 지역 안에서 일시적 2주택을 하기보다는 이게 조정과 서울과 인접한 비조정 비조정. 지역으로 또 옮겨가면서 이런 비조정 지역의 실수요를 매매 수요를 늘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외곽 지역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오다가 오늘 곽 대표님과 촬영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썸네일 제목을 뭘로 달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 산업인 주택 정책을 펴는 정책들을 일련의 정책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이런 집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 곽 대표님이랑 저랑 늘 얘기하는 시장의 순기능,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킨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국민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정부 의도대로 정부가 주장하는 집값 안정이라는 거는 전국 중위 가격 평균을 보면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다 하락이 되고 이제 이걸 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니까 안정이 됐다 이거를 치적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곽 대표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펀드 활성화 시켜주겠다, 뭘 대체, 그러니까 부동산 빼곤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00조에 가까운 유동자금,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고 은행금리가 낮는 본질적인 수요가 몰리는 측면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정부가 시킨 대로 해 무조건 이런 거 형태밖에 안 되고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왜 집을 팔라 말라 왜 정부에서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를 또 못하는 건지 정부 뭐 고위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타의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 나를 따르는 건데 언론이고 뭐고 왜 그런 지시를 하는 거에 대해 부당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전 너무 화가 나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물론 저나 곽 대표님이 생각하는 국민 정서나 이런 것들은 다주택자나 주택을 잇는 분들의 생각을 대변하거나 또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가 저하되고 지금 그 투자할 데가 없고 부동자금이 많으니까 돈이 부동산으로 물려. 근데 내수 경기는 점점 떨어져. 그죠? 경기는 점점 나빠져. 그러니까 돈은 점점 갈 데가 없어. 뭐 이런 경기 선순환 구조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어거지로 눌러놔서 거래 실종시키고 내수 경기까지 죽여놓으면은 이게 정책의 정책 산업으로서의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곽 대표님은요?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점점 뭐 건설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예. 또 내수 경기도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예. 없고요. 저는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위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제 착한 척한다 하는 게 위선인데 지금 정책이 국민들의 위선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제 보니까 그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권에서 거의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P2P 업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언론에 나니까 P2P 업계에서 우리도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다 투자합니다. 네. 조용히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집 사면 돈 버는 환경이 분명해 보이는데 특히 지금까지는 전세라도 안정돼 있어서 괜찮았는데 그렇죠. 앞으로 전세가가 뛰면은 얼마든지 뭐 투자자들한테 힘들지 않은 상황이 오는데 자꾸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곽 대표님 그 부동자금, 유동자금이 이렇게 많은 게 있다는 거는 바로 메타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투자할 때가 예를 들면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늘 데자뷰로 얘기하는 노무현 정부 때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학이나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선행시장이다. 주택시장은 토지시장이 교과서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후행시장인 주택시장이 좋아지려면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한 2년 사이에 한 30% 이상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는 있는 구조인데 그만큼 그 얘기는 대체 투자할 만한 데가 없고 내수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바로 메타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전통적인 이론은 다 깨진 것 같아요. 뭐 주식시장에 주택시장에 뭐 먼저 움직 선행한다 이런 거는 벌써 제가 볼 때는 참여정부 때부터 깨졌어요. 사실 주택시장이 선행합니다. 그래서 이사철에 보통 보면 주가가 더 오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의 대책은 아무리 내놔봤자 결국 투자자한테 이로운 시장이에요. 투자자의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이죠. 시장이 자유롭게 놔두면 투자자는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없으면 투자자들은 먹는 폭이 작아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투자자의 적은 뭐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투자자의 적은 투자자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실수요자한테는 유리해지고 그렇죠. 투자자한테는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그 투자자가 늘어나서 결국은 집값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근데 투자자를 계속 없애려는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결국은 투자자를 더 도와주게 되고 실수요자들을 때려잡게 되는 결과를 낳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는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눈치를 채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존 가능한 방법을 찾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계속 시장을 잘못 읽으면서 정부가 나한테 집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가겠죠. 그 결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납니다.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어떻게 바뀔까? 일단 주택시장은 15억 초과 고가 주택시장은 거래가 실종돼서 한 20% 선 오를 수 있는 그 선까지 호가가 떨어질 수 있는 장이 펼쳐질 것 같고 9억 이하는 보합권에서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9억에서 15억 이하는 그 중간인데 하락 압력을 받은 후 보합이 될 그건 아니죠. 이제 9억에서 15억은 보합세고요. 예. 9억 이하는 강세로 보죠. 9억 이하는 강세 상승. 그다음에 가격 상승 압력 높아질 때 이건 뭐 늘 하셨던 얘기고 그다음에 한 가지 현재는 주택시장 변형이나 왜곡이 심하게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결과로 인해서 주택 소유와 거주 욕구가 좀 시장에서 저하될 수 있다. 그 결과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대형 평수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 단어 표현이 맞나요? 부각될 수 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다세대 주택, 입지 좋은 곳에 교통 연계가 잘 되는 곳에 잘 지어놓은 다세대들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각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 같다. 핵심 지역의 전세가가 상승하면 풍선 효과로 인한 밀려난 외곽 지역에 키 높이 맞추는 전세가 상승이 되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세게 하실 말 없으세요? 저는 아까 막 운전하고다 부해같이 밀어갖고요. 이 뭐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경기를 힘들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이 어깨를 힘들게 하고 하는지 전 막 아까 부해가 나더라고요. 운전해서 오는데. 뭐 전혀 감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적인가요? 화가 날 필요가 없고 화가 난다는 게 감정적인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었던 거고요. 예. 뭐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뭐 계속 집을 못 사게 한다고 해서 이런 대책들이 절대로 시장 안정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사님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본인들이 보고 싶었던 이게 안정이라고 판단하는 그거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부는요? 그 순간을.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집을 다 나눠 가져야 되고 그게 뭐 정이고 그렇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는 그런 게 선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경제에 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네요. 선을 강조하면 안 되고 그거는 위선이다. 강요해봤자 그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세게 안 하세요. 더 세게 하면 두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12.16 대체로 부동산 어떻게 바뀔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각 대표님은 저한테 화낼 필요가 없다는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수양이 덜 됐나 봅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했는데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겁고 열나 죽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